끌고 나가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진호야, 지금 밖에 이렇게 추운데 엄마가 갈 곳이 없잖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빨리 나가라고! 그럼 제발 외투라도 줘. 너무 추워서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영하 18도의 한파속, 한겨울에 외투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자식에게 쫓겨난 이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온몸이 얼어붙도록 떨면서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그녀. 하지만 이정순 씨는 그대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배신한 자식들에게 기막힌 복수를 해냈죠. 과연 이정순 씨는 어떻게 모든 걸 되찾았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순입니다. 저는 40년을 국밥을 끓였습니다. 시장 초입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 누군가에겐 그냥 허름한 밥집이었겠지만 저희 부부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남편과 함께 장을 봤습니다.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고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남편은 장부를 정리하며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장사는 정직해야 한다. 가끔 아들이 찾아오면 장부를 보며 투덜댔습니다. 아빠, 요즘 누가 이런 거 써? 다른 가게들은 안 그러던데. 남편은 조용히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커서 무슨 일을 하든 정직하게 해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하지만 아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한숨을 쉬었죠. 다른 애들은 다 좋은 집에 살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왜 이래?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부자야. 돈이 아니라 정으로.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남편과 함께 새벽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죠. 불이야, 불이야. 처음엔 어디선가 연기가 나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시커먼 연기가 시장 골목을 따라 퍼져나갔고 곧 가게 안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복에 불이야. 다들 빨리 나가. 상인들이 소리치며 시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 손에 물건을 들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달리다가 부딪히는 사람들도 많았죠. 남편도 급히 솥뚜껑을 덮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빨리 나가자. 그때였습니다. 연기 사이로 허둥지둥 뛰쳐나오는 사람들 틈에서 절뚝이며 걸어 나오는 구두 닦기 김씨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그분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듯 두 손을 허공에 내저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남편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손을 잡으세요. 남편은 거친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죠. 제발 무사히 나와줘. 그러나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작불 위에서 펄펄 끓던 국밥솥은 텅 빈 채 차가워졌고 가게 문을 열어도 남편이 지키던 주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내일도 손님들 기운 나게 맛있게 끓여야지. 언제나처럼 다정했던 목소리. 하지만 이제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가게는 계속 운영해야 했습니다. 새벽이면 여전히 육수를 끓였고 무거운 뼈를 들며 남편이 있던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도와주려 했죠. 특히
구두 닦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렇게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무거운 것들을 대신 옮겨주며 제게 작은 위로를 건넸죠. 하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다시 손님들로 붐볐고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가끔 들르긴 했지만 항상 바쁘다며 금세 가버렸습니다. 어쩌다 얼굴을 비춰도 엄마 장사 잘 돼? 하고 묻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처럼 바쁘게 인사만 건네고 사라지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눈밑이 푹 꺼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며칠을 뜬 눈으로 센 사람처럼 힘없이 문을 닫더니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식탁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그러니?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 외제차를 박았는데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대.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근데 내일까지 보내야 해. 아들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통장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고마워, 엄마. 꼭 갚을게. 그날 저녁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쁘다며 연락조차 뜸하던 애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이것저것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기가 어색할 정도로 부지런한 모습이었죠. 식탁에 반찬을 가지런히 놓으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꼭 갚을게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항상 홍삼차 한 잔을 정성껏 타서는 제 앞에 내밀었죠.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니까 건강이 걱정돼요. 이거라도 드세요. 아들도 주말이면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남편이 떠난 뒤로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며느리가 홍삼차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홍삼차 꼭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저는 고맙다는 듯 홍삼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원래 홍삼차는 원래 이런 맛이겠거니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며느리는 꼭 제가 다 마시는 걸 확인한 뒤에야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게 몸이 나른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손에 쥐고 있던 수저도 놓칠 정도로 힘이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가 가게에서 서랍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필요 없으시죠? 서랍을 열어보던 며느리는 조용히 무언가를 챙겼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서 서랍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장을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 도장이 없어졌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물건 어디에 두셨는지 잊어버리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그럼 어디 다른 데 둔 거 아닐까요? 아, 어머님, 홍삼차 다 드셨네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들기도 전에 눈이 감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몸이 여전히 무겁고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고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서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지난달에도 큰 금액이 여러 번 출금됐는데요. 네, 제가 출금한 적이 없는데요. 은행 직원은 당황한 듯 화면을 몇 번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직원은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서류에도 어머님 도장이 찍혀 있어서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장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가게 통장도 확인해 주세요. 손을 꼭 모으며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잠시 조회하더니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잔고 0원. 남편과 함께 40년 동안 모은 돈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이제 내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곧장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힘껏 문을 밀어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안쪽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웬일이세요? 나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가게 열 시간이 지났는데 왜 문을 잠궜니?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이제 가게 정리하기로 하셨잖아요. 몸이 굳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저희랑 같이 지내시기로 했잖아요. 편하게 쉬시기로 하셨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통장에 돈이 사라진 것도, 도장이 도용된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도.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랑 같이 산다고.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꾸 이런 식으로 깜빡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기로 했잖아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 절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마.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러나 며느리는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들어가. 밖에서 이러지 말고. 아니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게 어떻게 될 거지. 몸을 돌리려는 순간 아들이 힘을 주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 진짜. 엄마, 제발 우리도 힘들어. 그 순간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마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대로 거부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결국 저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은 넓고 깔끔했지만 어디 하나 손댈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벽에는 세련된 인테리어 소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호텔 객실처럼 내가 오래 머물 곳이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자리 잡으셨어요? 이제는 여기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가게도 돈도 다 어떻게 된 거니? 그러자 아들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 혼자 가게 하기 힘드니까 이제 좀 쉬셔야지. 하지만 나는 그런 결정 한 적 없어. 또 그러시네.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마치 내가 정말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엄마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자꾸 그러시니까 우리가 걱정돼서 모시는 거고요. 나는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분위기.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듯한 말투.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서 지낸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데도 나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거실이 너무 어지럽혀진 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조금만 정리해야겠다. 남편과 함께 국밥집을 할 때부터 몸이 움직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깨끗해야 마음이 편했죠. 작은 쿠션들을 정리하고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어느새 퇴근한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냥 정리 좀 했어. 이거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테이블 위에 정리된 물건을 다시 흐트러뜨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못 살겠어. 엄마, 이 집에 적응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그제야 소파에서 졸고 있던 아들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나는 그냥 깨끗이 하려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심심해. 방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손주는 이내 거실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러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검은색 가죽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이거 뭐야? 내 가방이랑 다르게 반짝반짝해. 손주가 호기심에 가방을 만지작거리자 저는 놀라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그거 놔. 그 순간 손톱 끝이 가방 표면을 스쳤습니다. 슥. 눈앞에서 가방 표면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가죽 위에는 선명한 스크래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들어서던 며느리가 거실을 쓱 훑어보더니 한순간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 며느리의 시선이 가방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뛰어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톱으로 가방 표면을 문질러 보던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세아가, 그게 아니라 아이가 장난치다가. 장난이라고요?
며느리는 가방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불빛에 긁힌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손상됐어요. 미안하다. 내가 닦아볼게. 이게 닦는다고 없어질 문제예요.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의 소리를 듣고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자마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흥분한 얼굴로 가방을 들고 보였습니다. 여보, 엄마가 이거 긁었어. 내가 이 가방 얼마나 아끼는지 알잖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진호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손주가. 됐어. 엄마는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잘못을 해놓고도 기억 못 하잖아. 며느리는 울분을 토하듯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나 이제 한계야. 세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나 정말 못하겠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냥 나가. 진호야, 나도 더는 못 버텨. 진호야, 지금 밖에 눈도 오는데 그럼 엄마가 여기서 더 뭘 어떻게 하게.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니,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당장 나가세요. 세아가 지금 이 날씨에 외투라도 주면 안 되겠니?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하 18도의 한밤중에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밑으로는 축축한 눈이 스며들었고 손끝이 점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발길이 자연스럽게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던 시절, 언제나 따뜻했던 그곳. 하지만 이제는 가게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지나치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구두 닦기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쪽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말없이 이불을 내어주셨어요. 사모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이 밤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게도 돈도 다 가져갔어요. 이제는 이렇게. 김씨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사모님께 이런 일이.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모님, 우선 여기서 쉬세요. 제가 그때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그 화재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어떠해서든 사모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눈발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김씨 아저씨의 작은 방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게도 돈도 가족도 모두 사라진 지금.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모님, 그냥 이렇게 당하고 계실 거예요? 김씨 아저씨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필 사모님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몰랐고, 무엇보다도 나는 내 자식을 고소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김씨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망설였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씨 아저씨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넨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김 씨 아저씨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심각한데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요? 우선 가게 명의 변경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장의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장님 서명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 필적이 다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이걸 썼다고요? 그럴 리 없겠죠. 누군가 사장님 도장을 도용해 서류를 작성한 겁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을 확대해서 보면 잉크가 번진 흔적이 있습니다. 도장을 찍고 덧칠한 흔적이죠.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경찰의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장님, 혹시 가게에서 생활하실 때 이상한 증상 없으셨나요? 박 변호사의 말에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홍삼차. 며느리가 아침마다 건네던 홍삼차를 마시면 늘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홍삼차를 마신 날이면 항상 졸렸어요. 몸이 무겁고 정신이 흐려졌고. 혹시 머리카락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약물이 일정 기간 몸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즉시 검사를 진행했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머리카락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것도 단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복용한 흔적이 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고의적으로 약을 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경찰에 신고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이틀 뒤, 경찰은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어머님, 아드님과 며느님이 진술을 마쳤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경찰 조사실로 들어서자 아들은 초조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오해야. 우리는 그냥 엄마를 도우려고 했던 거야. 도우려고 했다고?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도장을 몰래 찍고, 내 가게를 빼앗고, 내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 게 그게 날 돕는 거였니?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고 며느리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전부 남편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경찰은 준비된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명예 변경 서류의 위조 흔적, 머리카락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 아들이 가게 명의를 넘기면서 서류에 찍은 도장, 하나둘씩 쏟아지는 증거 앞에서 아들은 더는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다 내가 한 거야. 드디어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엄마, 돈이 필요했어. 도박 빚이 너무 많았다고.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날 속이고 내 가게까지 빼앗았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난 진짜 잘해보려고 했어.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잘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날 버린 거야.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속 깊이 응어리진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뭐라고 변명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버린 사람들을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아들과 며느리는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사기 및 재산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며느리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빠르게 퍼졌고, 동네 사람들은 물론 친구와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이곳에서 발붙일 수 없었고, 결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나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국밥을 끓이는 사장이 아닌 내 인생을 되찾은 한 사람으로. 이제 저는 남은 인생,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게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들, 이제부터 하나씩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저처럼 희생만 하며 살아오셨던 분들,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도 참고만 했던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꼭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소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